어머니, 요즘 부동산 문제로 형제들끼리 싸우는 집안 많잖아요. 저희 친구네도 그래서 집안 망했다니까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금도 지금 넘기면 훨씬 덜 나가고. 며느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영숙 여사께서는 남편 김종석 씨를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종석 씨는 무심한 듯 신문을 넘기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어? 애들 편하게 살라고 산 집인데 우리가 욕심낼 거 뭐 있어. 그냥 해주자고. 그렇게 부동산 명의는 아들 앞으로 바뀌셨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는 순간 영숙 여사의 가슴에 묘한 통증이 찾아오셨지만 애써 무시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35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 오신 집, 좁고 오래되었지만 추억이 깃든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둘째가 결혼하여 분가하고 큰아들 내외와 같이 살고 계셨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가 완료되자마자 며느리 미연 씨는 리모델링 카탈로그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집 좀 리모델링 할래요. 이 집 너무 낡았잖아요. 전체 벽 다 뜯고 거실 확장하고 주방도 싹 바꿔야 해요. 요즘은 아일랜드 식탁이 대세더라고요. 영숙 여사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 미연 씨는 손을 휘휘 저으며 웃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출로 하면 돼요. 어차피 집값 오르면 본전 뽀뽀도 남을 거예요. 리모델링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숙 여사와 종석 씨는 임시로 작은 원룸에서 지내셨습니다. 한 달 후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영숙 여사께서는 자신의 집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머, 이게 우리 집이야?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는 온데간데 없고 북유럽 스타일의 모던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께서 아끼시던 도자기 장식장은 사라졌고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진들은 어디 갔지? 미연 씨가 대답합니다. 아, 그거요? 짐 정리하다가 상자에 넣어뒀어요. 인테리어랑 안 어울려서요.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그날 저녁 미연 씨가 손님처럼 안내하듯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제 방 배정을 좀 바꿀게요. 우리 애가 이제 크니까 방이 따로 필요해서요. 어머니랑 아버님은 이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영숙 여사께서는 그 방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창고로 쓰시던 쪽방이었습니다. 창문은 환기구 수준으로 작았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원래 창고 아니었니? 미연 씨가 밝게 웃으셨습니다. 페인트 칠 새로 했어요. 두 분이시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짐도 별로 없으시고. 종석 씨는 아무 말씀 없이 짐을 옮기셨습니다. 영숙 여사께서는 그날 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시며 속삭이셨습니다. 당신 이게 맞는 걸까? 종석 씨는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우리가 뭐 어쩌겠어? 아침이면 미연 씨는 부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영숙 여사께서 평생 쓰시던 냄비와 프라이팬은 싱크대 밑으로 치워졌고 새 조리도구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만지지 마세요. 독일 수입품이라 흠집 나면 안 돼요. 영숙 여사께서는 자신의 부엌에서 점점 손님이 되어 가셨습니다. 어느 날 미연 씨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영숙 여사께서는 거실로 나가 인사를 하셨습니다. 미연 씨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세요. 아직 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아직이란 단어가 영숙 여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주일 후 미연 씨가 영숙 여사에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영숙 여사께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을 꽉 쥐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노인복지주택 생겼다던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 시설 정말 좋대요. 노인 전용 헬스장도 있고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영숙 여사께서는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손이 떨려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가 우리 집인데. 미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솔직히 아이 교육에도 안 좋아요. 공간도 좁고.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나서셨습니다. 엄마, 미연이 말이 맞아요. 요즘 노인들 전용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요. 엄마, 아빠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고. 영숙 여사께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으셨습니다. 내가 35년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미연 씨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면 아들이랑 저희 사이도 안 좋아져요. 영숙 여사께서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종석 씨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영숙 여사께서는 정신을 차리시려고 동네 공원에 나가셨습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계시자니 옆에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앉으셨습니다. 아이고, 날씨 좋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그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도 집 애들한테 넘겨줬어요. 효도한다고 모시겠다고 했어. 근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싹 바뀌었더라고요. 영숙 여사께서는 숨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요? 며느리가 전화해서 뭐라더라. 이제 여긴 우리 집이니까 부모님은 다른 데 가서 사시라고. 그 집에 제 짐이 다 있는데 경찰 불렀더니 등기부등본 보여주면서 자기네 집이라고 우기더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영숙 여사께서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현관 비밀번호를 조심스레 눌러보셨습니다. 다행히 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시는 순간 냉랭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미연 씨는 영숙 여사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 친구 시어머니는 유양원 가셨대요. 거기 되게 좋대요. 매일 레크리에이션하고 친구들이랑 마작도 치고. 여기 있으면 뭐 하세요? TV나 보고. 영숙 여사께서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 뭐라고 좀 말해봐요. 종석 씨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밥만 드셨습니다. 그냥 애들 말 들어. 우리가 이제 얼마나 살겠어. 그날 밤 영숙 여사께서는 눈물을 참으시며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연 씨가 들어와 영숙 여사의 짐을 살펴보셨습니다. 어머니, 그 냄비는 두고 가세요. 제가 새로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책상이랑 옷장도 리모델링하면서 맞춘 거라 여기 두고 가셔야 돼요. 영숙 여사께서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것까지 뺏을 거야? 미연 씨는 잠시 당황하지만 표정을 바로 바꿉니다. 그건 가져가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한텐 필요 없으니까. 영숙 여사와 종석 씨는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셨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임시 숙소는 15평 남짓한 원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그들이 35년간 살아오신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종석 씨는 오랜만에 입을 여셨습니다. 그냥 늙은 거지. 늙으면 쓸모가 없어지나 봐. 창문 너머로 그들의 옛집 불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미연 씨가 창가에서 커튼을 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숙 여사께서는 울음을 참으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집은 이제 정말 우리 집이 아니구나. 창밖에서 내리는 빗소리만이 그녀의 말씀에 대답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살던 74세 여성은 2020년 사랑하는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자녀들 간의 다툼을 막고 세금 혜택을 기대하며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집에서 편안히 살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아들이 결혼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새 신혼집을 원했고 결국 아들은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을 왜 마 몰래 팔려고 하지? 아들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명의예요. 그때 어머니도 동의하셨잖아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녀는 충격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에서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녀는 잔잔한 말투로 퇴거를 통보받았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여 당시 임대차 계약이나 주거 사용권 설정 같은 법적 보호 장치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도봉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그녀의 안식처였던 집은 이제 타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거주권 분쟁으로 상담을 요청한 고령층 사례가 1년 새에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구두 약속만 믿고 집을 넘겼다가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상황 변화로 퇴거 압박을 받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살던 69세 남성은 장남과 함께 살며 집을 증여했습니다. 처음엔 화목한 동거 생활이 이어졌지만 아들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결국 채무를 갚지 못해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과 같이 살려고 집을 넘긴 거지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대출도 경매도 나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는 법적으로 단순한 동거인에 불과했습니다. 집이 아들 명의로 바뀐 순간 그는 주거권은 물론 재산 처분이나 담보 설정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형제 간 갈등으로 비화된 경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살던 73세 여성은 둘째 아들과 동거하며 고마운 마음에 집을 둘째에게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큰아들이 상속 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족회의는 곧 싸움판으로 변했고 그녀는 두 아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법적 소송을 예고했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와의 동거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며 집을 팔고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증여한 집에서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는 깨졌고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하나의 뼈아픈 교훈을 공유합니다.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부모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재산이 이전되면 권리와 책임도 함께 넘어갑니다. 부모는 법적으로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동거인에 불과해지며 집의 매각, 담보 설정, 심지어 퇴거 요구까지 자녀의 결정에 좌우됩니다. 한국의 현실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상속 분쟁의 43.7%가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분쟁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되기 쉬운 감정과 권리가 얽힌 복잡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증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역사, 추억, 그리고 삶의 기반이 깃든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법적 보호 없이 넘긴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무방비로 노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 집은 지금 내 집이다. 그리고 그 말이 법적으로도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를 고려한다면 주거 사용권 설정, 임대차 계약,
또는 신탁 같은 법적 장치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가족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법적 보호는 그 신뢰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집은 당신의 삶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당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부모는 자식에게 집을 넘기고 그 결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사회적 통념, 부모의 희생을 미덕으로 여겨온 문화,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가 부동산 중심으로 작동해왔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가 곧 가족의 안식처이자 부모 세대의 전 재산이었던 시대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집을 넘겨주는 일을 사랑의 완성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랑은 재산이라는 현실의 무게로 바뀌게 됩니다. 명의를 넘긴 순간 부동산은 법적으로 자녀의 소유가 되고 그 순간부터 부모는 그 집에 대해 말할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많은 부모가 구두 약속만으로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집을 넘기지만 평생 여기 살게 해줘. 이 말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구체적 문서와 권리 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등기부등본 한 줄을 이기지 못합니다. 셋째, 부모는 자식이 자기에게 그럴 리 없다고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키워줬는데 설마, 내가 지금도 밥해주고 손주 봐주는데 설마, 그 설마는 언젠가 정말로 설마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등은 언제든 생길 수 있고 그 갈등은 자산이 개입된 순간 서로의 신뢰마저 흔들게 됩니다. 넷째, 자녀 세대의 경제적 불안도 작용합니다. 요즘 3040대는 집을 사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는 평생 일해서 내 집을 마련했지만 자녀 세대는 대출 없이 집을 갖기 어렵고 결국 부모의 재산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문화가 생깁니다. 명절에 둘러앉아 하는 이야기, 형은 집 받았고 나는 뭐 받아? 이런 말들이 그 집을 하나의 유산이자 경쟁의 대상이 되게 만듭니다. 다섯째, 제도적으로도 부모가 불리한 구조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증여하면 그 순간부터 자녀는 법적 소유자이며 부모는 임차인조차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거를 요구당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사용대차 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 역시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말로는 평생 모시겠다고 해도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입주 권한을 문서로 확보하지 않으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세금 혜택이라는 말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 줄고 상속세도 부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집을 넘기면 자녀의 재산이 늘고 이후 처분 시 세금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채무로 인해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갈 위험도 생깁니다. 특히 자녀가 자영업자이거나 대출을 자주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부모의 집이 자녀의 부채 구조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부모 본인이 집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집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낡았고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 애들이 편하게 살면 됐지. 이런 식의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단순한 벽과 기둥이 아닙니다. 당신의 청춘이 담긴 공간이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당신의 울타리입니다. 집을 지킨다는 건 자식에게 돈을 아끼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부모는 나중에 자식이 자라면 다시 돌려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넘깁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관계는 변화하고 상황은 흐르고 어제의 다정함이 오늘의 침묵이 되기도 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모는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 집에서 나는 손님처럼 느껴지는 걸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집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은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신뢰 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 신뢰란 사랑만이 아니라 계약과 권리로 함께 세워야 오래갑니다. 사랑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권리를 먼저 챙기십시오. 집을 지키는 건 사랑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집을 넘기기 전에 꼭 한번 아래 항목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도장만 찍고 넘긴다는 것은 인생 후반의 마지막 울타리를 서류 한 장에 맡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명예 이전 전 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핵심 항목과 실제 준비 방법을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증여세와 취득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집을 넘기면 세금이 줄어든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의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법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자녀가 그 집을 취득한 이후 본인의 명의로 등록되면 추가로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 집을 자녀가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세무사와의 사전 상담은 필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지를 비교 분석한 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의 신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의 빚까지 파악하는 건 신뢰가 아니냐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집을 명예 이전한 이후 그 자녀가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된 집은 그 순간부터 자녀의 채권 관계에 포함되며 압류, 가압류,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사업 실패나 과도한 소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결과 부모가 물려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는 법률구조공단에도 매년 수십 건 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인 은행과 채권자는 신뢰가 아닌 문서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부채 상태, 신용등급, 담보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나서도 불안하다면 절대 명의를 넘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 주거 사용권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명예 이전을 하더라도 부모가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대차 계약입니다. 사용대차 계약이란 자녀 명의로 된 집에 부모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내용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약서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이름, 거주 기간, 거주 공간의 범위, 자녀의 명의로 변경된 사유, 주거 퇴거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항목, 해당 계약서는 공증까지 받을 경우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꼭 전문 변호사나 법률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네 번째, 공동명의나 조건부 증여 방식도 고려하십시오. 명예 이전은 전부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분만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부모 50%, 자녀 50% 형태로 나누면 부모의 거주권과 결정권은 여전히 유지되며 자녀의 재산도 일부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증여라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증여는 하되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등기부등본에 함께 기재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증여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안정성은 높습니다. 다섯 번째, 명확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말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말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모든 약속은 서면으로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면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증여 시점과 이유, 부모의 거주 기간 및 형태, 집 처분 시 부모의 사전 동의 여부, 갈등 발생 시 조정 방식. 이 문서는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나중에 의도를 바꾸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마지막 6번째, 대비 플랜 B를 준비하십시오. 설사 자녀와 잘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 이전 후에도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대비책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용 임대주택 리스트 확보, 지역 복지주택 정보 수집, 거주 이전 시 사용할 자금 일부 확보, 신탁 방식의 부동산 관리 구조 사전 검토.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의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집을 넘긴다는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삶의 주권을 이전하는 일입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충분한 정보, 냉정한 점검, 그리고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 자동이체 내역 한 줄, 그리고 서류 한 장이 당신의 남은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에게 집을 넘기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미 마음을 정한 자식이라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저 참고 넘기기만 하면 당신의 마음은 자꾸만 작아지고 결국은 내 집인데도 내가 손님처럼 느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대화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다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지금 부모님이 미리 정리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가족 간 분쟁을 줄이는 일이라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산이 생긴다는 기대로 이미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갑자기 그건 안 되겠다, 나중에 줄게 라고 말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기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문장은 단절이 아니라 협의의 시작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요즘 부동산 문제나 부모님들 일 겪은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정리 좀 해두자. 이 문장은 갈등을 피하면서 현실적 대화의 문을 여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자신의 불안과 우려를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만약 명의가 넘어가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생길까봐 좀 걱정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녀를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반응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 엄마 아빠한테 내가 뭘 그러겠어. 걱정 마,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야. 그 말은 분명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기대지 말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도 내 마음 알지. 그렇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 사람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니까 이건 그냥 준비해 두자는 거야. 이런 대화는 사랑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법적 권리를 지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냥 명예 다 넘기는 건 내가 좀 불안해서 그런데 공동명의나 조건부 증여는 어때? 내가 사는 동안은 내 권리도 남겨두고 너도 이후에 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랄까? 이렇게 하면 자녀는 거절당했다고 느끼지 않으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대화를 할 때 반드시 부부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남편은 넘어가자고 하고 아내는 안 된다고 하면 자녀는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강한 쪽의 의견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꺼내기 전에 부부가 먼저 깊이 상의하고 공동의 입장을 정리한 뒤에 자녀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무겁게 몰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부모가 집 넘기고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진짜 많더라. 그래서 우리도 명예 넘기기 전에 변호사랑 한번 상의해 보려고.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세상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통해 공동명의나 주거사용권 계약, 조건부 증여 같은 구조를 미리 세우면 자녀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내가 너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표현입니다. 노후의 품위는 이렇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 간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대화를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말을 꺼낼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주는 것이라지만 집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가족을, 자산을, 그리고 스스로를 모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이라는 선택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가족 간의 관계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지켜낸 사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로 집을 되찾거나 거주 권리를 회복하거나 자녀와 새로운 합의점을 만든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인천에 사는 72세 여성입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살면서 집 명의를 아들 앞으로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녀의 방을 창고처럼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거실에서 TV도 마음껏 못 보고 손주가 크면서는 함께 밥을 먹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엄마도 요양원 같은 데를 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하나? 며느리의 눈빛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집은 아들 명의이지만 본인은 사용대차 계약서 없이 거주 중이며 사실상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혹시 증여 취소를 고려해 보셨습니까? 그녀는 고민 끝에 자녀에게 증여 의사 표시가 강압적이었다는 점, 자녀가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법 제556조에 따른 증여 해제를 시도했습니다.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상담을 받은 후 딸과 함께 다시 아들을 찾아가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증여 취소와 주거권 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 일부를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고 별도의 주거 사용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이 집이 이젠 진짜 내 집 같다. 두 번째 사례는 경북 구미에 살던 75세 남성입니다. 그는 집을 큰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작은아들과는 갈등이 있었고 큰아들은 믿음직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인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결국 연체로 인해 경매 처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아들과 함께 은행을 찾아갔지만 이미 경매 절차는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방법은 부모가 임차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절차를 해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경매 전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집을 매각하지 않고 대출을 일부 변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조건부로 해당 집을 매각한 뒤 새로 전세를 얻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집을 지키진 못했지만 내가 결정해서 나왔다. 그게 참 중요하더라. 사람은 자기 선택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 도봉구의 한 68세 부부입니다. 두 분 모두 복지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원래 살던 집은 셋째 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 전부터 부모를 도우며 함께 살아왔고 부모는 그런 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집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딸 부부가 이민을 준비하게 되면서 부모는 다시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딸은 명예 이전 당시 조건 없이 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는 조건부 증여 계약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계약이 부모를 지켜주었습니다. 딸은 이민을 준비하면서도 법적으로 부모의 거주권은 침해할 수 없었고 결국 부모는 남은 생을 안전하게 그 집에서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스스로 나가기를 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딸이 떠난 집은 너무 적막했고 복지주택의 커뮤니티가 그들에겐 더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지금도 그 집의 소유권을 딸에게 두되 마음은 자기들이 지켜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권리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결국 중요한 건 준비된 마음과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집엔 없을 거라고, 우리 애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엔 그제야 말합니다. 그땐 왜 미리 대비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집이 누구의 손에 있든 그 안에서 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되찾은 권리는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지켜낸 공간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황혼의 진짜 재산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작은 메모장을 펼칩니다. 이름 없는 수첩 한 장. 그 안에는 단순한 두 줄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돈을 직접 확인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통장에 어떤 돈이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그녀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그 수첩의 첫 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계약서만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점검하고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실전 루틴과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것은 명확히 하십시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결정입니다. 자식이 말합니다. 그냥 엄마 아빠 이름 빼고 내 이름으로만 해두자. 그게 다 절세 때문이고 형제끼리 싸움 안 나게 하려는 거야. 이 말은 겉으로는 선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권리의 이동이 숨어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넘기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공간이다. 지금은 아무 갈등이 없어도 자식의 결혼, 사업, 이사, 재정 변화 등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권리를 기록하십시오.
통장은 내 손에 있는가? 카드는 내가 직접 사용하는가? 비밀번호는 내가 바꾸었는가?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의 주권입니다. 누군가 대신 설정해줬다면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자 알림을 내 휴대폰으로 받도록 설정하십시오. 자동이체 내역도 출력해 보십시오. 모르는 항목이 있다면 누가 연결했는지 꼭 물어보시고 원하지 않는 항목은 정리하십시오. 세 번째, 대화 습관을 만드십시오. 가족 간의 자산 대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말도 일상처럼 자주 꺼내야 자산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뉴스에서 보니까 요즘 부모가 집 넘기고 고생했다는 이야기 많더라. 우리도 그런 일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이 말 한마디가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고 준비의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문서 습관을 들이십시오. 명예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조건 문서를 남기십시오. 사인 하나 없이 말만 믿고 넘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공증까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자녀와의 합의 내용을 종이에 직접 쓰고 날짜와 서명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자산 흐름표를 작성하십시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가운데에 지금 사용하는 통장 이름을 씁니다. 왼쪽엔 들어오는 돈, 오른쪽엔 나가는 돈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자녀 용돈, 기타 수입, 식비, 관리비, 병원비, 통신비 등 이렇게 적으면 지금 내가 어떤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스스로 이해되는 순간 불안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거주 권한을 확보하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명의가 아니라면 꼭 거주 사용권 계약서를 만들어 두십시오. 자녀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살라고 했더라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어디에 살 수 있는지를 명확히 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진행하십시오. 일곱 번째, 질문 습관을 만드십시오. 어떤 제안을 받을 때 그게 자녀에게서 온 것이라도 무조건 한 번은 질문하십시오. 이게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만약 이걸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권한이 생기는지를 묻고 납득될 때만 결정하십시오. 질문은 사랑을 해치지 않습니다. 질문은 내 삶을 지키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걷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노후를 지켜줍니다. 오늘 내가 한 행동이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통장 비밀번호 하나 바꾸는 일, 문서 하나 새로 쓰는 일, 자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일, 그 모든 행동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결정할 시간입니다. 자식이 하자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세금이 줄어든다니까? 그 어떤 이유도 당신의 삶의 공간과 권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삼스레. 그냥 애들 편하라고 넘기면 되지. 하지만 그렇게 넘긴 순간 편해지는 건 자식이고 불편해지는 건 부모입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만 삶은 조건을 갖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 되더라도 집은 명확한 권리로 남겨두십시오. 그렇게 해야 사랑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통장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자동이체 내역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지금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십시오. 지금 자녀와의 대화를 하루만이라도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일해서 지켜온 이 집,
누가 어떻게 언제 결정하게 둘 것인지 그 결정은 당신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명의를 이미 넘기신 분이라면,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답답함이 남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용대차 계약서, 상호양해 각서 혹은 새로운 명의 조정 협의를 법률 상담을 통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와 대화가 어렵다면 혼자 준비해도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부모님이 아니라 자녀분이라면 부디 부모님께 그 집은 여전히 부모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말로, 행동으로, 계약으로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가 노후를 바꾸고 관계를 지키고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손안에 통장 한 장, 등기부 한 줄, 그리고 밥상머리에 짧은 대화 한마디가 당신의 황혼을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 질문을 다시 남깁니다. 당신의 집은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삶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부터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 같기도 했을 겁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작혀내는 황금빛 노후를 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만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